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반서방 진영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 다자 외교 데뷔 무대인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오늘 특별 열차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위해 20여 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중국을 찾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반서방 진영 지도자들을 시진핑 주석과 펑리 위안 여사가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개발도상국이 인류 문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반서방 진영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让我们在上海精神指引下，从天津再出发，向着更加美好的未来，开启充满希望的新航程。 시 주석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인도와 튀르키예, 베트남 정상 등과 차례로 회담에 나섰습니다. परस्पर विश्वास, सम्मान और संवेदनशीलता के आधार पर 방중에 앞서 공정한 다극 세계 질서 구축과 중로 밀착을 강조한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짧은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틀간 정상회의를 마친 뒤 텐진 선언을 발표할 예정인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 트럼프를 비판하는 표현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개막 뒤인 모레 베이징에선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북중로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꺼번에 막루에 오르는 만큼 반미 결속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전망입니다. 열병식을 이틀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평양에서 특별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향해 출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위원장 이동을 위해 단둥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일부 철도 노선 운영이 중단됐고 대규모 북한 선발대가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네, 국제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2기 취임 직후부터 관세 폭주를 이어왔죠. 1심은 물론이고요. 2심 법원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제동을 걸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판결에도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를 향해 러시아 전쟁의 자금 세탁소 역할을 한다고 맹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방송에 나와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여전히 협상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법원이 당분간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국가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전날에도 무역 담당 장관과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 항소법원의 제동에도 기존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관세와 미국이 걷어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항소법원의 7대4 의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당원 판사가 미국을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용기에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연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정책 부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백악관 무역고문인 피터 나바로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6대3의 보수 우위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지지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나바로는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종말이 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boss is always right. This was weaponized partisan injustice at its worst. Politicians in black robes. 50% 고율의 관세를 적용한 인도를 향해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도가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해 유럽 등에 비싸게 다시 팔아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와 인도 등 반서방 진영이 결집하는 걸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우리나라가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습니다. 유엔 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지 시간 2일 오전 9월 안보리 의사 일정을 채택하는 비공식 협의를 시작으로 의장국 임무를 공식 개시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핵심 기구인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건 1년 3개월 만이고 지난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5번째입니다. 네, 이번엔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강행을 예고했죠.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전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월의 첫날 국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본격 돌입합니다. 9일과 10일 여야 대표들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고 15일부터는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 질문으로 국정 전반을 겨눕니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첫 전장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오면 이르면 9일, 늦어도 10일에 표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 과제도 쟁점마다 대치 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광석화 같은 개혁을 공언한 검찰개혁의 경우 민주당은 당장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는 동시에 다양한 여론전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2배, 3배로 싸워주시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게 혁신의 출발입니다. 728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처리로 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를 토대로 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며 대대적 삭감을 경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에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까만 넥타이를 맨 상복 차림을 예고했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옷차림만큼이나 그 여느 때보다 거친 여야의 불꽃 대결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 방문차 국회를 찾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접견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김 총리 측에서 먼저 장 대표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면서 장 대표 취임을 축하하는 상견례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앞서 장 대표는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주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공개로 만나 검찰개혁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총리는 그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두 장관과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을 불러 검찰개혁안에 관한 각 부처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논의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밤사이 내륙에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 강릉은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해안 도시인 속초에선 얼마 전에 워터밤 축제까지 열렸는데요. 조선일보가 지하댐이 두 도시의 운명을 갈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문 이후 강릉엔 재난사태까지 선포됐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돼서 전국에서 51대의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재난사태와 국가소방동원령이 가뭄으로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속초는 2018년에 극심한 가뭄을 겪은 뒤에 지하댐을 짓기 시작해서 2021년에 완공했습니다. 속초 시민들이 석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63만 톤을 저장하는 물그릇입니다. 낡은 상수관을 교체해서 새는 물까지 잡았습니다. 강릉도 지하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빨라야 2027년 완공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뭄대책회의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이 9월엔 비가 올 거라 굳게 믿는다라고 했다가 대통령이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할지 모르죠. 전문가들도 속초의 지하댐처럼 지역별로 다양한 물그릇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직 전공의의 상당수가 오늘부터 복귀합니다. 이른바 수도권의 빅5 병원은 복귀율이 7에서 80%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대학 입장에선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전공의는 고사하고 진료 보조 간호사도 구하기 어려운 게 지방대학병원의 현실입니다. 필수 의료과일수록 복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지방 주요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보면 복귀하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는 절반에 못 미칩니다. 제주대병원 응급의학과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특히 저연차 레지던트 중엔 수도권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거나 군의대를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지방대학병원들은 당장 당직 업무부터 차질을 빚을 걸로 보이는데요. 1년 7개월간 전공의 빈자리를 메워온 전문의와 PA 간호사의 피로도는 이미 극에 당한 상황이죠.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갈등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돼가는 모습이지만 지방 필수 의료는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의료계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7세 고시로 논란이 된 영어학원 문제를 다뤘습니다. 스카이 영문과 대학생 또 공부 잘하는 고3 수험생에게 풀게 했는데 40개 문항 중에 40개를 틀릴 정도라고 하네요. 강남 일대 유명 어학원들은 5, 6세 반부터 원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전쟁이라 대리 티켓팅해주는 업체까지 했습니다. 7세 고시 기출문제를 보면 유치원생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함께 띄워드리고 있는 문제 보시면 난도가 꽤 있습니다. 고1 수준의 40문항을 45분 내에 풀게 하고요. 영어 에세이를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쓰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목고의 의대 진학까지 노리는 치열한 교육 경쟁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만 6세 미만이 41만 4천 원, 고등학생 월 평균보다 9만 원가량이 더 많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 규모가 3조 3천억 원으로 생수 시장보다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영유아 조기 사교육 열풍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율 정화만으론 한계가 있으니까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의 990원 소금빵이 쏘아올린 빵플레이션 논란을 다뤘습니다. 초저가 빵 팝업 스토어가 열리니까 3시간 줄을 서서 들어갔다는데 빵플레이션 이슈 함께 보시죠. 소금빵이 990원이면 프랜차이즈 빵집 가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른 빵들도 일반 빵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했다고 합니다. 슈카월드는 원재료 산지 직송으로 유통비를 줄이고 모양과 포장을 단순화해서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990원 소금빵은 제빵업계와 온라인을 뒤흔들었습니다. 밀 가격은 내리는데 빵값이 왜 오르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밀뿐만 아니라 계란과 설탕 같은 원재료 값에 또 임대료까지 유통구조를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우리나라의 빵값 상승 원인을 원재료 가격 상승, 복잡한 유통구조로 분석했습니다. 소수의 프랜차이즈 빵집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는 구조의 영향도 있습니다. 원재료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격 경쟁 요인이 약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9월 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충남 천안의 교차로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혀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소식 유소연 기자입니다.
SUV 한 대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충남 천안 불당동의 교차로에서 40대가 몰던 SUV와 차량 2대가 부딪혔습니다. SUV 뒷좌석에 있던 7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차에 타고 있던 나머지 7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군의휴게소 부근을 달리던 차량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10대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어머님이랑 애가 그 주변에 앉아가지고 달래고 있고 구급차랑 소방차 지나와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앞서가던 40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커다란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어제 저녁 경부고속도로 양재 방면 서촌아들목 부근을 지나던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박았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시간 넘게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 불똥이 또 우리나라로 튀었습니다. 우리 반도체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조금 전에 저희 조희진 앵커와 이야기한 것처럼 VEU라고 하잖아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삼성, SK, 중국 공장들 그리고 인텔 공장까지 자격을 취소한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반도체 장비는 예. 미국산, 네덜란드산, 일본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장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미국 거 안 쓰고는 반도체 못 만든다라는 얘기죠. 근데 미국산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갈 때는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중국에서 쓸 때는 미국 정부에다가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VEU. 예, 그래서 Verified End User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이 워낙 첨단 기술 굴리기 같은 걸 하니까 첨단 반도체 같은 거 못하기 위해서 중국 내 생산에는 미국산 쓸 때 외국의 기업들이라도 다국적 기업들이라도 신고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중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1년 유예를 해준 다음에 2023년 10월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요거 하지 말고 그냥 기존처럼 그냥 신고 없이 해라. 중국에 가져다 써라라고 얘기했던 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미국산 장비 가져갈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 가져갈 때는 건 바이 건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게 적게 잡으면 업체당 한 1,000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적게 보면 1년에 한 1,000건, 많게 보면 수천 건 될 수도 있어서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제때 장비가 공급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가 궁금한데 배경이 뭔가요? 한 2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정상 간의 협상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또 하나 이제 이후에 있을 협상의 주도권들을 계속 잡기 위한.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정상회담 결과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 것보다는 없었죠. 양국의 정상이 상견례를 뭐 좋은 인상을 주고 받았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숫자에 있어서 실무 협상이 가야 될 텐데 이 실무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이 하고 싶은 건 반도체 생태계를 아마 미국 중심으로 돌려놓고 싶은 걸 겁니다. 지금의 반도체 생태계는 뭐 장비는 미국 기업들이 하지만 사실 후공정,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생태계는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특히 뭐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포석이 있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알리바바가 AI 칩 자체 AI 칩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긴장감도 커지는 것 같긴 한데 당장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생산이란 말이에요. 중국 공장에 한 50조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 공장에서는 구식 반도체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들이 최첨단 세대의 반도체보다는 한 세대 전 거 약간 구형 모델의 첨단 정도의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생산 비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통 D램이나 낸드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D램 한 40%, 낸드 한 3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은 전량 국내 생산하는데 낸드를 한 30에서 40%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제재가 가해졌을 때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들도 상당하다라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장비 같은 것들 지금은 미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일본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장비 경쟁력을 우리가 내재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거는? 이게 장비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맛집의 비법 소스 같은 거라서 이거를 열어제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장비를 우리나라 100% 자체로 하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사태 파악 중이고 또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좀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 중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서요. 이런 가운데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2심 판결이 난 거고요. 1심 판결이 내용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관세 정책을 뭘로 하냐면 비상경제권한법, 국가비상경제권한법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파라고 하는 것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안보, 외교,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관세 측면에서의 국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관세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인데요. 사실은 요걸 갖고 뭘 하고 있냐면 상호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상호 관세를 요걸로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안보와 외교상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요게 이파법이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요것을 통해서 관세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파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을 가지고 그 행정명령을 가지고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금 관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효된 행정명령의 개수를 보면 트럼프 2기가 2위였던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저희 세계 대공황 때 2차 대전 때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그 대통령 때보다도 거의 한 2배 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인데 대법원 이번에 이제 연방 순회 법원에서 한 얘기, 2심 법원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1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요거까지 대통령한테 관세 권한을 준 건 아니다. 이파를 가지고 이렇게 관세를 하는 건 일종의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1심, 2심과 관련된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이 이파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게 그대로 인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대법원 쪽에서 이게 패소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은 이게 혼란이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2심 판결이 나긴 났지만 2심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4일까지는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쪽에도 이제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아마 대법원으로 결국은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선 숫자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90%는 다 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법원이 지금 굉장히 공화당 중심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보수화가 돼 있고 분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이 이파 갖고 상호관세하는 거 이거 대통령 권한 밖이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저희 최근 들어서 이 상호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 한국, 일본, EU 같은 나라에서 아주 큰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정하고 있고 이것들을 일종의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서의 무기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 법안들의 구멍을 찾아서 그런 것들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상호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일정들 좀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그 8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일정이겠죠? 네, 맞습니다. 5일 날 이제 고용 보고서, 8월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저희가 미국 노동 시장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데이터죠. 비농업 부분에서 한 달 동안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리고 실업률이 얼마인지가 나오는데요. 사실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관심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관세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미국 경기의 둔화 쪽으로 지금 굉장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둔화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시장이 노동시장입니다. 네. 신규 일자리가 덜 생긴 거나 오히려 기존의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미국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같은 숫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7월에 미국 고용 상황이 7만 3천 개 정도 신규 일자리가 생기면서 실업률이 4.2%로 좀 올라간 거, 네.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냉각되고 있다라는 징후가 관측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숫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미국발 고용 지표들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결국엔 이게 뉴욕 증시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9월 말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고돼 있는데 여기에서 연준 어떤 결정을 할 걸로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예.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추어 보았어요. 여러 가지로 비추어 봐서는 저희가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예. 시장에서도 거의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상수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9월에는 금리를 25bp 정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다만 그 이후에 금리가 얼마나 빨리 미국 금리가 빨리 내려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신경 안 쓸 수는 없고 최근 들어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 미국의 전반적인 CPI나 그 PCE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꼬리를 다시 들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이제 여야가 굉장히 격렬하게 또 대립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정부가 728조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고요. 이게 국회를 통해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산안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큰 규모의 예산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에 지출 같은 경우 한 8.1% 말씀하신 대로 증가하는 예산이고 이게 보면 2021년에서 25년 최근에 5년을 보면 연평균 우리나라 총지출, 정부의 총지출이 한 4.8%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에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던 것들이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안이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5월에 선거가 있고 6월에 정부가 시작됐습니다만 정부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올해 예산안에 큰 플랫폼이 다 갖춰준 거의 이제 몸에 딱 끼는 옷이 딱 맞춰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이 이번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예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이번 정부의 얼굴을 가진 첫 번째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그 항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항목 부분에서 이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플래그십 정책은 제가 보기엔 AI인 것 같습니다. 예. AI에다가 한 10조 1,000억 정도 예산 배정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이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R&D 예산이 줄었었는데 이것들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한 35조 정도 예산을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이 AI 예산이랑 R&D 예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조금 어떤 국가의 중장기 성장을 건드릴 수 있는 예산인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것들이 실적이 좀 나오려면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국면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2023년 두 해 모두 세수 결손,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세수 펑크라고 하죠. 세수 결손이 생겼고요. 올해도 아마 세수 결손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산안에서의 정부 지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요만큼 비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살림이 비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채 발행이 물론 지출 구조조정 같은 것도 27조 확인하지만 국채 발행을 조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은 결국 이제 나라 빚으로 갈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의 효과를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익도 안 나는 거래에 물리는 비정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거래세가 늘어난다는 게 조금 눈에 치이는데 조금 더 깊은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거 재량 지출보다는 의무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뭐 지역 화폐라든지 아동 수당이라든지 다 늘었는데 일단은 재량 지출은 뭐고 의무 지출은 뭡니까? 의무 지출은 정부가 법적으로 딱 박아서 꼭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의무 지출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 국채에 대한 이자 지출도 있고 연금에 대한 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출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지출 같은 부분도 있고요.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최근 들어서는 의무 지출 안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가장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이 의무 지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이 법적으로 딱 그 정형화되어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지출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저출생 고령화 같은 것들이 이제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런 의무 지출 그 중에서도 특히 복지 지출 같은 부분 최근 들어도 더군다나 거기다가 경기까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복지 지출 부분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출 부분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재량 지출은 정부 지출에서 의무 지출을 뺀 모든 부분을 다 재량 지출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반대로 교부금 같은 거 이런 구조조정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나온 것 같아요. 왜 교부금이며 구조조정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부금이 뭐냐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교육청 같은 데다 보내는 돈인데 이게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가 들어오면 그중에 몇 퍼센트를 교부금으로 보내라라고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학령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1인당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규모가 좀 줄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살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정부가 너무 또 큰 부분을 지방의 교부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구조개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논의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걸 하면서 무슨 데이터가 나오냐면 카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 카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 실시간으로 어느 소득계층에서 이 민생지원금을 어디다 주로 쓰는지 같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중위계층에서는 교육비를 많이 늘리더라. 아니면 하위계층에서는 준내구제, 뭐 안경 같은 거 평소에 못 하시던 거 이런 걸 많이 하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다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의무 지출을 막 늘리는 부분보다는 각각의 계층에 타겟을 하는 정책별로 조금 더 맞춤 정책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실탄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는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또 고민을 좀 해보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일단 이렇게 정부가 확장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당장의 이제 나라 빚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내년 누적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의 당장의 그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것이 더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정 건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좀 빠른 편이고요. 우리나라가 비기축동화국의 선진국 한 11개국 평균을 올해 나라 빚이 이제 평균 GDP 대비로 조금 중위 값을 좀 넘어놓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기축통화국이랑 비교한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나라 빚이 지금 당장 뭐 나라가 굉장히 뭐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있는 건 그겁니다. 뭐냐면 사실 이렇게 나라 빚이 많고 국채가 많이 발행되다 보면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좀 오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잖아요. 시장금리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시장금리가 안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시장금리가 다시 밀어 올려져 있는 일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이것들이 그대로 가계에
부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됐을 때 소비가 생각보다 늘지 않고 그러면서 경제는 더 활력을 잃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나라빚이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에 중장기적 효과, 특히 시중 금리를 좀 밀어올릴 수 있는 효과 같은 예.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과 고민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금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네,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국채가 많이 풀리면 사람들이 국채 사고 싶어하지. 똑같은 5% 금리면 안정적이니까. 딴 회사채 같은 걸 안 사고 싶어 하니까 네네네. 결국은 이제 회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가고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중의 예. 금리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프랑스나 일본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재정 정책은 언제나 신중하게 정밀하게 좀 짜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상당수가 오늘부터 수련에 복귀합니다. 의료 공백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이들의 공백을 메웠던 교수 그리고 간호사들과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사직 전공이 상당수가 돌아옵니다. 복귀 현황은 아직 집계 전인데 국내 5대 대형 상급 종합병원은 복귀율이 최대 80%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형 과정의 일부 지원자는 탈락했습니다.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세브란스 병원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들은 야간 근무를 위한 특수 검진 등 하루 이틀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수련을 재개합니다. 병원들은 전공의 복귀로 의료의 질이 빠르게 회복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우려도 흘러나왔습니다. 우선 전공의 역할을 대신해온 진료 지원 간호사와 업무 분담 문제로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라는 분들이 이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기도 했고,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또 예상치 못한 또 어떤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서 좀. 먼저 복귀한 동료들, 또 사직 전공의들이 중간 착취자로 비난한 교수들과의 갈등 역시 표면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비수도권 병원 전공의 복귀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지역 필수 의료 과목 의사 부족 현상은 의정 갈등 전보다 더 악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5년 동안 유기동물을 돌봐왔던 보호소 2곳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지적에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울산 지역에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없는 상황에 대안 없는 행정집행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진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개들이 자원봉사자 손길을 받으며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듭니다. 유기됐거나 구조된 개들이 사는 곳은 후원금과 사비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소입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 보호소 2곳에는 개와 고양이 150마리가 머뭅니다. 하지만 이들 동물이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설 일부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철거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불쌍한 애들 데리고 한 마리라도 더 구해주려고 이렇게 살리려고 목숨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가라면 얼로 나가요. 그리고 돈도 사실 없습니다. 비록 불법 건물이지만 15년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보호소 인근 하천변에 파크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소음과 악취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놓으면은 얘네들이 어디로 가요? 15호소뿐이 더 가겠어요. 기다려준다면은 아마 개체수도 줄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대책이 너무 없어요.
대안이 없는 행정 조치에 유기동물은 또 한 번 버려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할인 울산북구는 동물 개체 수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지만 보호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조치나 지원은 없었습니다. 민간 동물 보호소가 그동안은 음성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양성화를 할 거거든요. 양성화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건축물이 불법이라 이행 강제금도 부과가 될 거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울산에 있는 동물보호소 11곳은 모두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상황. 원칙만 내세운 일방적인 행정에 사람에게 버려진 개와 고양이들은 다시 생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YTN 오태일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가 문을 닫고 시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옛 학교 건물을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복합시설로 바꾼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달성중학교입니다. 한때 재학생이 1,0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시설이 낡아 새 교사를 지으면서 문을 닫은 옛 건물은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흉물로 방치될 수 있다는 걱정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대구 첫 학교 복합시설로 개축해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 공간과 주민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여기를 체력 단련실이나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유익한 정보도 얻고 공유 공간으로 같이 활용해서 주로 주민 편의시설만 채웠던 다른 학교 복합시설과 달리 영어와 과학실 등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크게 늘렸습니다. 민간 스터디 카페처럼 쓸 수 있는 학습실은 물론 오븐이나 냉장고 등 실습기기를 갖춘 교실까지 만들어 방과 후 학습에 활용합니다.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비롯한 학습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 전진 기지로서 이 복합화 시설이 주민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 시설 그리고 휴게 공간으로 잘 활용된다면 전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유유 시설 부지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한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학교 유유시설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방식이 학령 인구 감소 시대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새벽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9월의 첫 출근길 중서부와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빗줄기가 강약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오늘 아침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비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내리는 건가요? 네, 내일까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시간당 최대 40mm 안팎까지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남 남해안에 100mm 이상, 내륙 곳곳에도 최고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경기도 연천에는 시간당 60mm 안팎의 호우가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붉은색의 비구름이 제주 산간을 지나며 이 지역의 호우경보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비구름이 그 밖에 전역에도 영향을 주며 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많은 곳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에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됐고요. 반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영동 지방은 5mm 안팎의 적은 비로 건조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 폭염특보는 일부 해제 완화됐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9도, 광주 32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밤 중북부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남부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늦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서는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9월 1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